안녕하세요. 인문사회팀 신새벽이에요. 한참 더운 와중에 8월 15일에 광복절 연휴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 광복절 80주년이래요. 아직 한국호가 끝나지 않은 느낌으로 한국에 대한 책들 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김우창 전집이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우창 선생은 한국 문학사를 아예 초기에 쓰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비평가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서 16년까지 부록 합쳐서 20권에 육박한 전집 만들었었고 10년 전에 사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예요. 그 중에서 1권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는 책을 10년 만에 꺼내봤거든요. 제가 요즘 식민지 시대의 시인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목 궁핍한 시대의 시인 있잖아요. 그게 주인공이 바로 한용운이에요. 한국에 아주 유명하고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이광수, 최남선, 서정주, 이상 이름을 많이 들어본 시인들에 대한 해석의 원형이 들어있어요. 궁핍한 시대라는 것은 이도저도 할 수 없다는 얘기래요. 해방되기 전에 일제시대는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 친일파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숨어들면 완전 현실과 고립돼서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광복 80주년 앞두고 광복절이 뭐였지? 부터 시작했거든요. 한국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해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이 물러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기 손으로 해방을 얻지는 못했던 한국은 바로 그 미소 갈등 속에 빨려 들어갔고 해방된 기쁨을 누린 지 딱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한국인에게 해방이라는 거는 도둑처럼 왔는데 그 뒤로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뭐냐? 시인인 한용운은 그럼 뭔 얘기를 했느냐? 독자에게라는 나가는 시가 있어요. 그걸 이제 김우창 선생이 주목해서 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 여러분이 나의 시를 읽을 때 나를 슬퍼하고 스스로 슬퍼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 시를 읽는 게 늦은 봄의 꽃수풀에 앉아서 마른 국화를 비벼서 코에 대는 것과 같을는지 모르겠다라고 써놨어요. 궁핍한 시대에 민족이 나아갈 길을 얘기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세계 속에서 싸우고 살아서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100년 지나서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난 안다라고 말하는 게 좀 충격이었고요. 독자에게라는 글을 받아서 김우창 선생이 한용운의 시는 이 궁핍한 시대에서 대표적인 국화꽃으로 남아있다 얘기를 하면서 끝나더라고요. 김우창이 글을 쓴 건 70년대잖아요. 70년대에 또 어려움이 있었죠. 박정희 정부가 근대화에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 내에서의 독재 체제로 접어들던 그 시기에 김우창 선생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교과서를 배웠지만 그 교과서를 쓰는데 바탕이 됐던 그런 비평들이 들어있어서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뜻밖의 많기 때문에 19권에 달하는 전집이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편 읽어보는 건 전 늘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또 하나 광복 80주년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6.25예요. 올해 6월에 출간된 이 신문실의 한국전쟁이란 책 항상 8.15랑 6.25가 서로 짝인데 잊혀진 전쟁인 6.25를 좀 다르게 이해할 구석이 없을까 해서 사본 신간이고요. 모니카 김이라는 미국에서 역사학자로 이름난 분의 책을 번역을 한 거예요. 미국 안에서의 한국인의 관점을 반영한 연구가 미국 군사학계 안에서도 인정을 받고 거꾸로 한국 독자들을 만나게 됐다는 게 한국사 연구에서도 진전된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두 부로 되어 있어요. 전쟁의 요소에 대해서 따져보는 장, 2부에서 다양한 포로 신문에 관한 이야기들을 재구성한 부분이 있어서 전쟁이 그저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 대 국가 간에 다투는 거다. 기존의 전쟁 관점을 이제 뒤집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전쟁 얘기하면 총 쏘고 되게 비인간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아주 거대한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은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네가 누구 쪽이냐,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 쪽이냐 아니면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진영이냐 하고 물어보는 그 신문의 과정이 대답을 해야만 했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전쟁의 주인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내가 뭔 생각을 하고 누구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얘기를 총부리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는, 우리가 맨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이 전쟁 속에서 오히려 국가 만들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였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행위성을 설명해준다는 그 점이 되게 놀라웠고요. 포로 수용소 안에서 이 포로들이 광복절을 기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엄청 끔찍하면서도 아주 생경한 이야기인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곳곳에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잡아서 가둔 포로가 무려 17만 명이었대요. 1951년 8월 15일에 거제도에 있던 제1포로 수용소에서 다들 광복절을 기념을 했대요. 어느 순간에 노래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북한군 노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용소 안에서 폭동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 당시 국군들이 총을 쐈대요. 8명이 죽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한 유일한 포로가 있대요. 밖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에 나도 따라 불렀다. 8월 15일은 조선 인민들에게 광복절이고 우리는 이날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기념한다. 라고 말한 윤경구라는 사람이 조사위원회에 끌려와서 자기가 노래 불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포로였다. 그는 신문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해방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이제 이 모니카 김 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한국전쟁의 한복판에서 포로의 몸으로서도 광복을 기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러다가 총 맞아서 죽고 다치고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한국에서 산다는 게 뭔가 항상 정치적인 거에 계속 휘말려 들어가고 늘 이렇게 쉬운 게 없구나. 간단하진 않지만 딱 7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미콜론 신입 편집자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몇 권 책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책은 저희 세미콜론에서 나온 띵 시리즈 중 하나인 라면을 다룬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 이고요. 저희 띵 시리즈가 음식을 다룬 에세이인데 그래서 한 권의 에세이당 각각의 음식이 있어요. 떡볶이나 라면이나 한국 하면 또 K-푸드가 유명하고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를 봤었을 때도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왔는데 라면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라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1인 가구로서 여성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힘듦, 깨달음을 라면 한 그릇을 끓이는 과정으로 풀어가면서 쓴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았던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남이 끓여준 라면이라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가장 맛있는 라면은 내 입맛을 아는 내가 나를 위해 끓인 라면이다. 더도 덜도 말고 딱 1인분만큼만 잘 살기로 결심하면서 오늘도 나는 내가 끓인 라면을 먹는다. 라는 뒷표지에 있는 문장인데 어쨌든 1인 가구로서 생활하는데 남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딱 나를 위해서 끓인 라면이 제일 맛있는 라면이다. 라고 표현한 문장이나 그리고 라면 하면 흔히 인스턴트고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작가분은 그런 길티 플레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기 위해 자신을 좀 돌봄하고 더 가꾸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판권이 수출된 큰 책이어서 영국 펭귄 랜덤하우스에 판권이 팔린 건 저도 이제 입사 전에 팔린 거라서 제가 듣기로는 라면에 대한 뭔가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고 또 윤이나 작가가 드라마 작가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인물상을 되게 잘 그리시는데 라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여성의 삶을 이 에세이에 잘 담아서 사실 판권을 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됐으면 좋겠다. 2025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되었던 시인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박참새 시인이 다른 7명의 시인들을 인터뷰한 책인데 중간중간에 미공개 신작시도 적혀 있고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시집이 좀 번역이 되고 한 권 수출되는 게 어렵긴 하지만 또 여기 나와 있는 뭐 김선호 시인이나 김리훈 시인도 그렇고 되게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영어 시도 지으시는 분들이라서 수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김선호 시인을 좋아해서 판권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은
클에서 나온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윤지영 변호사님이 지으셨고 올해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해오신 분이에요. 15년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목이 안녕하세요가 활기찬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안녕을 묻는 제목이었다라고 서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그 노동인권 변호사로 살면서 고공농성장이나 노동인권으로 인해서 뭐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현장에 다니면서 정말로 그 노동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의 제목을 정했다라고 하신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지하철에서 출퇴근길에 읽었던 책인데 총 11화까지 목차가 있는데 드라마처럼 전개가 돼요. 화라고 한 이유도 약간 드라마처럼 전개가 돼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핸드폰 판매 노동자나 택배 기사, 골프장 캐디, 이주 노동자 등등 정말 많은 케이스가 나오고 시작부터 해서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노동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되게 좋았고 제일 좋았던 부분이 경비원 노동자에 대해서 다룬 1화 부분이었는데요. 경비원 분이 분신 자살을 해서 맞게 된 사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대표들이나 파견 계약직 회사분들도 전혀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과 동시에 변호사님도 그 케이스를 맡으면서도 정작 입원해 계신 병원에는 찾아가 볼 생각을 못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경비원 분 자살 사건이 자살을 산재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갑질로 인한 자살은 인정받지 못했었구나라는 것도 좀 깨달았던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노동자로서 쉽고 간단하게 노동법에 대해서 알고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피해를 받고 죽어나가신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미약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사은품인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서를 마우스패드로 만든 거고 사무실에 두고 쓰고 싶지만 쓸 수 없는 마우스패드.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비 편집부의 박아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 관련해서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권여선 소설가의 술꾼들의 모국어인데요. 권여선 작가는 음식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으셔서 작품들의 음식에 대한 묘사가 꼭 들어가는 편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작정하고 음식 이야기를 하는 산문집을 펴내게 되었어요. 2018년에 오늘 뭐 먹지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간이 되었다가 2014년에 술꾼들의 모국어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나와서 다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술에도 관심이 굉장히 깊으시고 이번 개정판을 낼 때는 술, 안주, 음식 에세이라는 이 책의 정체성을 조금 더 전면에 드러난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K책으로 이 책이 떠오른 이유는 작가님의 주종이 소주인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소주가 굉장히 한국적인 술인데 술에 맞는 안주들을 소개하다 보니 당연히 K푸드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순대, 만두, 김밥, 물회 이런 보기 쉬운 안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까죽나물이라는 나물이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음식은 아는 음식대로 모르는 음식은 모르는 음식대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두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 만두 묘사가 나온 것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웠는데요. 젊었을 때 선배들과 같이 간 왕짱구 분식이라는 분식집에서의 일화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왕짱구 분식의 만두는 갸륵하니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크기로 얇고 쫄깃한 피 속에 고기와 야채가 들어있고 씹으면 뜨거운 육즙이 살짝 배어나오는 맛이 아주 기가 막힌 만두였다. 그날 선배들은 만두를 인원수에 맞게 3회 배수로 주문했고 우리는 도합 12인분의 만두를 먹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2가지의 깨달음을 얻었다. 선배들의 대분 같은 뜻을 참새같이 방정맞은 내 생각으로 섣불리 재단해서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만두는 더할 나위 없이 술과 잘 어울린다는 것.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여기서도 제가 방금 묘사한 부분에 만두는 갸륵하니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요. 평소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한국어들을 다채롭게 맛보는 즐거움도 있어서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 묘사가 나오는 부분에서 소리내서 낭독을 해보시면 한국어의 맛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이다의 도시관찰일기입니다.
이 작가님도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작가님인데요. 예전에 한번 외국 에세이의 표지 일러스트레이트 작업을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이 너무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꼭 저서를 같이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기회가 닿아서 성덕이 되어보았습니다. 작가님이 2022년에 자연 관찰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으로 들어가면 마스크도 벗을 수 있어서 숨구멍을 출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계절 동안 자연 관찰 일기를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은 동물과 식물을 관찰했던 시선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사람으로 돌려서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목록을 보시면 골목의 경고문, 오래된 가게들, 도시 하천 지도, 첨가물 가게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장면들을 하나하나 포착해서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찾아내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을 관찰했을 때 과연 나에게 무엇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읽은 한 구절이 있는데요. 가끔은 다른 도시 관찰하기라는 꼭지에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관찰을 할 때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관찰의 핵심이다. 그러나 평소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랬을까? 모든 게 나는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관찰을 할 때는 잠시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 내가 아니라 멀리 산꼭대기에 선 송전탑을 보고 아파트 입구에 차단봉으로 눕혀놓은 쇠파이프를 본다. 관찰을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아닌 것들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살고 있으면 좋은 것도 당연히 있지만 나쁜 점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고 관찰을 해봐야 나한테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싫어진다. 세상에는 온갖 혐오와 이기심만 판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밖으로 나와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면 이런 무력감이 조금 옅어진다. 관찰하면 관심이 생긴다. 관심이 생기면 이해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게 조금 휴머니즘적이고 감동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웃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일기의 원본을 이렇게 중간중간 실어놨어요.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이제 막 쓰신 일기라서 굉장히 막 일기입니다. 동묘의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해 기다리는 중 경찰까지 온 싸움 목격했다. 40대 중반 대머리 경찰이 할배와 팽팽히 맞섬. 요즘 그런 공무원 보기 힘든데. 경찰 성냄. 간만에 큰 파이트 봤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비에서 K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저희 책이 곧 해외에도 수출되려고 하는데요. 먼저 빈틈없이 자연스럽게라는 책은 좋아서 찍는 내 사진의 즐거움과 불안 욕망을 다룬 젊은 여성들이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활용하고 내 사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책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중국 출판사에서 오퍼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길 하나만 건너면 벼랑 끝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 성매매라는 착취와 폭력에서 살아남은 한 여성의 용감한 기록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곧 영업판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음사 한국문학팀 강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광복절 맞이해서 책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한강 작가님의 빛과 실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작년에 노벨문학상 수상하시고 굉장히 화제였는데 당연히 저도 예판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예약 구매를 했는데요. 소설을 쓰고 출간하고 그 과정 중에서 작가님이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단상에 가까운 산문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보았을 때 굉장히 표지가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마 작가님이 찍은 사진이신 것 같아요. 본문 안에도 사진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어서 책의 전체적인 모드와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고 차례를 보시면 블럭으로 하나, 둘, 세 개 나뉘어져 있고 첫 번째 장이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문을 포함한 미발표 산문들이 실려 있고 다음 장에는 시 몇 편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북향정원, 정원일기, 정원에서 식물들을 키우는 식집사로서의 일상 그런 것들이 마지막 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봤을 때 작가님이 소설 쓰기를 대하는 태도
그거에 많은 감명을 얻었는데요. 소설을 쓴다는 게 단순히 글을 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었거나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외면했던 일들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겪어내는 그런 태도가 인상 깊었어요. 근데 소설을 쓰는 사람도 고통스럽지만 그걸 읽는 사람도 고통스럽다. 작가님이 자기가 쓸 때 느꼈던 고통을 읽는 사람들도 함께 느낀다는 거에 울림을 쓰셨거든요.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나 바람이 분다 가라 같은 그런 소설을 읽을 때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을 다 겪어내면서 읽는 과정을 통해서 소설가와 독자가 감정의 끈 같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쓰기와 읽기가 하나의 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서혜 작가님의 여름은 고작 계절이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던 작가님이셔서 신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구매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그냥 여름 소설이겠구나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읽을 때마다 정말 가슴을 얇은 면도날로 저미는 것 같은 되게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소설이었고요. 이게 한국적인 이유는 제가 90년대 초반생인데 저희가 어릴 때 IMF가 터졌어요. 그것이 되게 가계 경제를 흔들고 사건의 여파가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시절인데 그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IMF 때 아빠가 다니던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으로 가족 이민을 가게 된 아이의 이야기예요. 또래 집단 사이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는데 한나라는 여자아이가 전학을 오게 돼요. 그 아이도 한국인인데 자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국에 와서 엄마는 늘 아이에게 화만 내고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혼자 견뎌야 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도 너무 잘 살고 얘를 너무 예뻐하는 것 같고 그거에 비하면 한나라는 애는 너무 영어도 형편없이 못하고 그러면서 주인공이 한나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데 저 애는 그냥 적응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왜 그것밖에 하지 않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얘를 챙기게 되고 이런 사춘기 여자 아이들의 질투라는 감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하세요. 잊으려고 해도 외면하려 해도 순식간에 생생하게 복원되는 기억, 너무 강제적이어서 불편한 기억, 그런 건 장면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경험이라고 부른다. 세라가 한나의 머리끈을 잡고 뜯어냈을 때 나는 누군가가 내 머리채를 잡는 기분이 들었다. 그 일은 한나의 사지를 통과해 내 경험이 되었다. 앞서 소개해드린 빛과 실에서처럼 타인의 고통을 보는 게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마음이 깎여나가는 그런 장면을 잘 묘사한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결말이 정말 충격적이니까 여러분 절대 스포당하지 않고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저희 한국문학팀 신간인데요. 여세실 시인님의 새로운 시집 화살기도입니다. 화살기도는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갖고 있던 강한 정념을 쏘아 올리는 기도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기도라는 것이 내가 갖지 못한 걸 갖게 해달라, 나에게 없는 것을 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시집에 나오는 시 전체적으로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내가 가진 걸 다 잃게 해달라,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도 이게 지나가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많이 등장을 해요. 큰 괴로움도 결국 지나갈 거다. 큰 기쁨도 결국 지나갈 거다. 이런 태도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잖아요. 빨리빨리 진행되는 템포를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편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팀 박혜진입니다. 오늘 한국을 주제로 한 책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라서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게 된 건 김수영 씨 거대한 뿌리를 통해서였는데 시를 읽다 보면 비소묘사에 대한 묘사가 꽤 길게 나와요. 비소묘사가 조선말의 풍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언급하면서 약간은 자조적인 투로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식구들이었는데
비숍이란 여자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시에 중요하게 언급이 되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책을 썼던 분이시더라고요. 비숍은 영국 사람이에요. 23살에 미국이랑 캐나다를 여행하고 나서 여행책을 쓴 거죠. 근데 그걸로 대박이 나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몽골 민족의 민족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를 시작으로 4번을 조선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봤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전반적인 풍속도들을 그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역사책을 찾아보게 되는데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 같은 말이 있을 정도로 동양적 시선으로 서양을 보게 되거나 혹은 서양적 시선으로 동양을 보게 됐을 때 그 선입견에서 오는 왜곡된 상 같은 게 있기 마련인데 한국에 인접해 있는 곳에서 한국을 봤을 때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더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를 것 같지만 모르기 때문에 사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비숍의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은 한국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든지 범위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한 여성이 조선이라는 한 나라에 와서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원형 같은 것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여행 작가의 시선으로 썼기 때문에 엄청 솔직하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변명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서두에서 설명을 하는데 일상적인 표정은 약간 당혹한 듯 하면서도 활기에 차 있다. 정신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많은 재능을 타고났는데 특히 스코틀랜드 말로 영리하고 눈치 빠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의심, 교활함, 비진실성 등의 통속적인 악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 간에 신뢰가 없다. 여성들은 격리되어 있으며 매우 열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작을 하거든요. 뒤로 가면은 무속 얘기도 많이 해요. 종교가 이 나라는 별로 없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무속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귀신과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쭉 풀어내면서 캐대헌에서 테마와 무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얼마나 잘 구현된 이야기인지 증거 같은 책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건 소설이고 한국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선들 중에 분단국가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 점에서 읽을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이 어떤 게 있을까 할 때 읽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국가의 사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근미래에 벌어지는 일인데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흡수 통일한 거예요. 통일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인민군 장교 출신의 조직폭력배 안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미스테리 극인데 되게 세련된 느와르 소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감 있게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사회학적 측면들이 군데군데에 적재적소로 잘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통일이 되고 나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에 대한 묘사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인격이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로 인해 시장경제의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을 때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징후였다. 국가 같은 거대 조직이 조장하는 권위주의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의 표현 방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주로 자기보다 높은 자의 명령을 따르고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행복과 존재감을 부여받는 경향이 농후하다. 삶에서 자아가 소외되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완전한 자유란 곧 공포다. 이 소설이 통일 이후에 북한 출신 장교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면서 어떻게 한국 안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데 북한과 남한이 함께하는 삶이 왔을 때 드러나는 문제라는 게 결국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의 문제나 한계에 대한 하나의 양상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은 낯설게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집을 한 권 추천하려고 하는데 황유원 시인의 하얀 사슴 연못이라는 시집입니다. 하얀 사슴 연못이 백록담이거든요. 시집 읽어보면은 흰색이라는 모티프가 계속 이렇게 변주가 되거든요. 한국이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흰색을 향한 사랑이 되게 오래됐다고 하는데 이 시집에도 흰색에 대한 감각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흰색이라는 이미지를 다룰 때 굉장히
조용하고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동시에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그런 흰색처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고요한 상태를 지향하면서 활기로 전환이 되는 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읽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좋아했죠. 대표적으로 하얀 사슴 연못은 백록담이라는 말에는 하얀 사슴이 살고 있다. 이곳에 사슴 다 잡아들여도 매해 연말이면 하늘에서 사슴이 눈처럼 내려와 이듬해 다시 번성하곤 했다는데 이제 하얀 사슴은 백록담이라는 말 속에만 살고 벌써 100년째 이곳은 지용의 백록담 표지에서 사슴 모두 뛰쳐나가고 남은 빈자리 같아. 사실 지용이 백록담을 썼을 때 사슴은 이미 여기 없었다. 표지의 사슴 2마리는 없는 사슴이었고 길진섭의 그림은 그저 상상화일 뿐이었는데 뭐인 일일까? 백록담이라고 발음할 때마다 살이 오른 사슴들이 빈 표지 같은 내 가슴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와 마실 물을 찾는다. 놀랍게도 물은 늘 그곳에 있다.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이라는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하나의 호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이야기로서의 백록담, 그리고 문학적으로 상상되는 백록담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막 거쳐서 내 마음속에 사슴이 뛰어놀고 있는 것 같은 하나의 호수로까지 이렇게 오거든요. 백록담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물리적인 상태에서 심리적인 상태까지 오는 그런 과정들이 스케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저는 황유한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가용 언어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번 시집은 한국에 연관된 독서를 하고 싶을 때 같이 읽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시일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박지영 작가 고독사 워크숍이 러시아판으로 나와요. 오히려 한국 책 같죠. 너무 한국 글자가 크게 써 있어서 러시아 책입니다. 요즘 그 외국에서 출간되는 한국 책들 보면은 한국어를 되게 크게 써요. 이게 82년생 김지영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띠지의 출산 육아가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한국어를 디자인으로도 많이 노출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어판 표지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이제 한국어판 표지거든요. 여기 있는 이 인물을 딱 떼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여기 18 플러스 돼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개인적 욕망에 의한 죽음을 다루는 책들은 출판법에 의해서 18세 이상 표시를 꼭 해야 된대요. 이게 뭐 그런 책은 아닌데 고독사 워크숍은 이 제목이 주는 약간의 살벌함에 비해서는 되게 따뜻한 온기가 있는 책이거든요. 각각이 되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각자의 삶의 체온을 조금 올려주는 이야기인데 박지영 작가의 썰을 푸는 능력이 도 선생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전개되는 이야기라기보다 현실에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박력 있게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이 러시아에서 독자들을 만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한국이란 이제 감옥, 아름다운 감옥. 태어나 보니까 여기 있었다는 의미에서 그렇고요. 광복 80주년 돼도 왜 나는 해방됐다는 느낌이 안 들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감옥 같은 꽉 짜인 현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아름다움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한용운의 시처럼. 한국이란 오히려 도망칠 곳이다? 한미천 잡아서 조선 땅 뜬다라는 그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 짤처럼 저는 도망을 쳐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곳이 고향이자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자체도 한국이라는 그 땅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원점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곳, 도망칠 수 있는 곳. 탈조선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로 이곳을 떠날 수 있나? 고민해 본 적이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그럴 수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국어를 그만 쓸 수 없겠다 라는 데 있었거든요. 나에게 한국이란 어쩌면 한국어로 이루어진 것들, 한국어 자체,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소통하거나 책이나 글들을 읽는 그 모든 활동이 저에게 너무 큰 비중과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에게 한국이란 문학이다. 문학이란 서로의 고통을 연결시키는 것, 글을 통해서 조금 더 고통을 극복할 순 없더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 나에게 한국이란 친해지고 싶은데 조금 어려운 친구. 좀 어렵습니다. 막 좋아지려고 하다가도 잘 모르겠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또 저를 좀 밀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얘 싫은 게 자꾸 좀 보이고, 하지만 좋아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엄청나게 뭐가가 빨리 지나가고 적응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그만큼 역동적이고 재밌고 이제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한국. 네. 재미없죠? 모르겠어요. 아직 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한 책.